네, 2023 선거제도 개혁 알고 판단하자.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5번째 시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저께 급보가 전해졌죠. 국회가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론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 5천 명을 모아서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데, 공론화를 하려면 좀 정보도 주고 논의도 하고 합숙도 하면서 여러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것도 점검해보고, 이게 공론화인데 그냥 여론조사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에 그치면 지금 좀 여기까지 현재 존재하는 그 왜곡된 정보, 또 편협한 정보, 또는 작은 정보에 기초해서 그냥 좀 진영 논리로 판단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왜 그런 식의 공론조사를 하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러고 나선 바로 5월 6일에 2차, 5월 13일에 3차 이렇게 해서 수기 토론을 들어간답니다. 수기 토론도 좀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삘끔찔끔 모여갖고 과연 수기 토론이 될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좀 더 열심히 찍어서 공론화에 참여하시건 수기 토론에 참여하시건 그 이름에 준하는 행사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마치 요식행위처럼 좀 진행되는 면이 상당히 진짜 불만스러운데, 어쨌건 제 강의를 같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실 수 있다면 저 나름으로 큰 의미가 있는 오늘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째 제목은 말이죠. 봉쇄조항, 권역별 비례대표인데 좀 연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원위원회에 올라왔던 안 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안에서 봉쇄조항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쇄조항이라는 말은 좀 아시죠? 영어로는 electoral threshold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내면 선거와 관련된 문턱, 문지방, 그런 뜻인데요. 문턱을 높이 세워서 그 문턱을 못 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3% 이상의 득표율을 한 정당만 의석을 배분한다. 이런 게 이제 문턱이죠. 그래서 이거를 봉쇄조항 또는 진입장벽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서 얻어야 될 최소 득표율을 말한다. 나라마다 다 다르죠.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추가 비례대표 의석, 그걸 이제 보정의석이라고 하는데, 추가 비례대표를 얻을 때만 봉쇄조항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건 간에 비례대표에서 쓰이는 용어고, 특정 득표율 이상 얻는 사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그 조항, 문턱, 이걸 봉쇄조항이라고 부른다. 실제 모든 나라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하죠? 봉쇄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참 바람직한 선거제도다.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죠. 사실 많은 터부들을 깨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네덜란드에 배낭여행 갔을 때 저는 자전거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좀 넉넉히 걷다 보면 자전거한테 치입니다. 왜? 자전거가 막 욕하면서 가요. 왜? 자전거 길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자전거 길에 막 걸어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갖고 2015년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만큼 자전거 중심으로 돼 있는. 거긴 또 이제 평지니까 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건 봉쇄조항이 없으니까 150석에 150분의 1, 0.67%만 득표라면 무조건 한 석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입장벽인 0.67. 그러니까 150석이니까 150분의 1. 그래서 생기는 0.67. 이건 자연적 장벽이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봉쇄조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로 들어올 수 있죠. 동물당도 있고요. 튀르키예 이주자들의 당도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날 이주노동자 대회가 열리죠.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 너무 권한이 없이, 권리가 없이 정말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고문도 당하고, 들어오는 입국장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죠. 어쨌건 간에 그런 식의 자유로운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 그 다음 좀 볼게요. 4%인 스웨덴은 전국 규정 혹은 권역 규정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 됩니다. 독일도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 되고,
얼마 전 독일 선거에서 좌파당이 전국 5%를 못 넘었죠. 지역구 세석을 얻는 바람에 좌파당이 비례대표를 의석 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키는 10%인데요. 요 선거 결과는 10%에 의한 결과인데요. 얼마 전에 7%로 낮췄어요. 근데 요 선거 결과는 10%의 결과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은 이른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제가 이런 거 외우잖아요. 189조 1항에 따라서 전국 3% 혹은 지역구 5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안 되면서 지역구 5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요 터키와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터키와 한국이 이 지금 원내 정당 수가 비슷하죠. 봉쇄조항의 목적은 흔히 많이 얘기하듯이 목적이 뭐죠?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 이게 봉쇄조항의 목적입니다. 또는 특정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도 많이 도입이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극우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또한 최초의 선거가 원내 정당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 정부가 계속 탄압해왔던 쿠르드족의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원내 진입 장벽을 둔 이런 것들에 다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못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와요. 지금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들어와 있잖아요. 터키, 쿠르드 계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끔 봉쇄 조항을 낮추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독교 극우 정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못 막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극우 정당 막는 것보다 우리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독교 극우 정당도 원내 정당이 되면 바깥에서 떠들던 그런 거지 같은 말들 더 이상 많이 못합니다. 예. 원내 정당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순치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구덩이 모서 장을 못 담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 옆길로 좀 한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잘 보시면 뭐가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원내 정당 수가 줄어드는 게 확실히 보이죠. 전국 4%일 때 스웨덴은 8개 정당. 5%니까 7개 정당 플러스 1은 덴마크 민족정당은 봉쇄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쇄조항 적용된 건 7개. 터키는 10% 하니까 5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높이면 높을수록 원내 정당에 들어오는 수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한국이 전국 3%니까 스웨덴, 독일, 터키보다 낮죠. 제가 봉쇄조항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반론이 야, 독일은 5%인데? 스웨덴은 4%인데? 터키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꾸 없어요. 10% 좀 심하니까. 야, 독일은 5%인데 3%면 적은 거 아니야? 저 이런 식의 아무 생각 없는 반론에 많이 직면한 적이 있어요. 다시. 봉쇄조항의 목표라고 뭐라고요? 원내 진입하는 정당 수를 줄이는 거예요. 따라서 횡적으로 절대 수치로 3은 5보다 낮으니까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나라의 의회에 진입해 있는 원내 정당의 수로 그 봉쇄조항이 높냐 낮냐 이렇게 판단 비교를 해야지. 3은 5보다 작아요. 누가 그거 모르나? 산수 몰라? 그런 얘기는 무의미한 얘기죠. 그럼 잘 보세요. 스웨덴은 4%고 독일은 5%라서 숫자는 우리보다 높은데요. 원내 정당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3%가 스웨덴, 독일의 4, 5%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어느 정도 높은 거냐? 사실 터키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 3%에 갖는 의미는 거의 유럽 정치 정세에서는 10%의 느낌이다. 터키도 유럽의 일부잖아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3%가 4, 5%보다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은 겁니다. 제가 왜 5, 3이라고 했나 하면요. 한국에서 지금 원내정당이 5개죠. 하지만 2개는 위성정당으로 들어갔거든요. 사실상 이 3%를 넘어서 자력으로 들어온 정당은 지금 존재하는 정당 중에 3개밖에 없어. 하지만 2020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국민의당하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국민의당과 누구죠? 열린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당시 5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쨌건 5개로 보건 3개로 보건 여기보다 원내 정당이 훨씬 적다. 따라서 최소한 네덜란드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스웨덴, 독일 수준의 정치 다양성 보장이 필요하다면 봉쇄 조항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터키도 점점 낮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터키보다도 사실 못한데요. 터키는 왜 5-3이라고 했냐면 터키는 정당연합이 가능해요. 여러분 정당연합 아시죠? 그러나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당을 해산하거나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뭐 녹색의 힘을 위하여 이런 정당으로 연합해서 참가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터키뿐이 아니고 유럽 전역이 다 가능해.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법 이중당적 금지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 거야. 왜냐하면 정당연합을 하게 되면 힘을 합쳐서 봉쇄조항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방법도 역시 봉쇄되어 있다. 아시겠죠? 따라서 결론은 2008년도의 대표적인 사태로 2008년에 진보신당이 2.94%를 얻어서 0.6%가 모자라서 원내 진입을 못했어요. 그런 참 황당한 사태도 있죠. 그 이후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통합파가 생겨서 무슨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려다가 통합이 부결돼서 다시 뭐 탈당을 하고 민주노동당과 합쳐져 갖고 통합진보당이 생기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수많은 그 혼란의 와중은 바로 이 3% 봉쇄 조항이 사실 그 뒤에 있다. 결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1, 2, 3안 중에서 2안이죠. 2안이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쇄 조항을 내달는처럼 없애거나 이거 너무 세다고 싶으면 한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가 너무너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좀 원내 정당의 좀 더 활동 폭들을 확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1%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얻어야지. 1%도 안 되는 정당들은 1% 넘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들은 봉쇄 조항을 낮추자. 이게 제 의견이었어요. 두 번째.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으로 바꾸자는 안들이 지금 1안과 3안 등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마치 개혁의 표준인 것처럼 많은 정당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비례대표제의 단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 때 쓰이던 봉쇄 조항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야. 실제로 자 지역 대표성의 관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 명부만 하게 되면 주로 수도권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서울 명부, 경기 명부, 전남 명부, 전북 명부 이렇게 해서 지역별 명부를 만들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목적이고 따라서 실제 의석 배정도 권역의 득표율로 권역에 할당된 의석을 나누거든요. 권역에 20석이 있으면 권역 득표율로 20석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권역의 지역 대표성을 발휘하고 권역 득표율을 적용하고 권역의 의석을 나누는데 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가져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의 크기에 따른 자연적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전국 단위 몇 프로를 넘어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권역이 10석이야. 그럼 10% 얻어야 한 석이 생기잖아요. 권역이 5석이야. 그럼 20% 얻어야 한 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자연적 진입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좀 전에 봤잖아요. 네덜란드는 0.67%가 자연적 진입 장벽이었잖아요. 근데 권역을 막 쪼개게 되면 권역은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자연적 진입 장벽이란 그냥 봉쇄 조항이 스스로 생겨. 법적 진입 장벽을 또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1안, 3안으로 만약에 논의가 전개가 된다면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뀌면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 단위 봉쇄 조항도 있고 권역별 자연적 진입 장벽도 있으니까 이중적 진입 장벽이 생기는 다소 양당 독식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당장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따라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안은 권역별 병립형, 3안은 권역별 준연동형인데 47석을 갖고 지금 나누겠다고 하고 있죠. 전국 단위일 때와 권역 단위일 때 어떻게 달라지나 볼게요. 전국 단위일 때는 전국 3%를 넘는 의석 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낮춰야 된다고 물론 했지만
근데 어쨌건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3%를 넘으면 어떤 소수정당 입장에서 볼 때 전국 단위에서 의석 배정을 받았어요. 3% 얻으면 한석 또는 나머지가 되면 두석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두 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바꾸면서도 전국 단위 봉쇄조항을 그냥 두게 되면 권역에서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거쳐야 돼요? 일단 전국 3%를 넘어야 됩니다. 넘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뭘 또 넘어야 돼? 권역별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권역별 득표율을 넘어야 되죠. 그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 진입장벽. 어떻게? 10석 권역이면 권역에서 10%, 5석 권역이면 권역에서 20%, 3석 권역에서 권역에서 34%일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 병립형대와 준연동형일 때는 요걸 계산하는 법이 좀 다르게 하지만 최종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과거에 전국 3%를 넘던 어떤 정당이 있다고 봅시다. 뭐 5%를 넘던 정당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선거를 했는데 권역별로 바뀌었어. 역시 전국 5% 득표를 했어. 하지만 의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5% 넘었는데 각각의 권역에서는 실제로 이걸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9%하고 여기서는 18%하고 여기서는 30% 하면 이게 다 모여서 전국 단위로 했으면 의석을 받았을 텐데 각각 권역에서는 조금씩 진입장벽이 모자라갖고 전국 의석은 넘어가는데 권역별 득표율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의석 수가 더 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지역 조직이 강한 어떤 정당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정당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0% 넘어. 13% 얻었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조직이 강하지. 두 정당만 있는 게 아니야. 13% 딱 얻었는데 전국 득표율이 3%가 안 돼. 그럼 권역에서 힘이 세봤자 전국의 장벽을 못 넘어서 역시 의석이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정도는 권역 조직력이 약하면 권역에서 깨갱해. 권역에서 힘이 센 정당은 권역에서 아무리 해도 전국적 지명도가 없으면 역시 깨갱. 이렇게 치어서 의석 못 받아 저렇게 못해서 의석 못 받으면 그런 의석은 다 어디로 간다? 전부 양당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 권역별 비례대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걸 없애지 않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과 잘 연결시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겠죠? 어떻게? 일단 요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없어야 되는 거고. 요것만 둬야 되는데 요것만 뒀을 때도 권역의 의석이 커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권역의 크기도 작은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가짜다. 네, 그렇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논의들이. 과연 공론화와 수기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잘 알고서 참여하시는지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저도 좀 부르셔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 꼭 그런 거 할 때는 교수님들만 교수는 무슨 중립성의 상징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생각이 있어. 교수, 성직자들은 중립적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가면들을 쓰고 사니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을 떳떳이 얘기하면서 나는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하는 걸 갖고 서로 토론을 붙이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돼요. 결국. 에이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볼까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대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두지 않는다. 당연한 거지.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야?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권역의 의석을 나눈다는데 왜 전국 단위 봉쇄 조항을 적용해? 덴마크 없어. 노르웨이 없어. 핀란드, 벨기에 없어. 스페인 없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권역에도 법적 장벽이 없어. 왜? 권역에 자연스럽게 자연장벽이 그냥 생기기 때문에 법적 장벽도 굳이 둘 필요 없어. 벨기에와 스페인은 권역 법적 장벽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5%, 3%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3%보다 권역 3%가 훨씬 쉽잖아요. 전국 3%는 두루두루두루 다 3% 해야 되는데 또는 어디가 굉장히 세고 어디 좀 약하더라도 권역 3%는 다른 데는 다 0%라도 그 권역에서만 3% 넘으면 되잖아요.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대세다. 물론 오스트리아, 스웨덴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법적 장벽을 두는 전국적 장벽을 두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아까
원내 진입 정당이 훨씬 우리보다 많았다. 보셨죠? 스웨덴은 아까 8개였어요. 네, 따라서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가야겠네요. 자, 비례대표제란 말 참 많이 쓰고 저는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럼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현대 민주주의 원래에 맞으니까. 뭐야,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한다.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 괜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말을.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자, 제목 볼게요.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도 비례성을 낮출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참 언어 모순처럼 보이죠. 야, 비례대표제를 하면 비례성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생색은 다 내면서 비례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미 다 공부하셨어요.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뭘까? 그렇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라면 높은 법적 봉쇄 조항. 우리나라 같으면 5개 이상 정당, 3개 이상 정당에 못 들어오는 3%를 계속 유지하는 거. 심지어 5%로 높이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말이죠. 3% 없애고 지역구 5석만 남기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야, 3%는 없애고 지역구 5석만 남기면 지역구 5석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진짜 2개밖에 없죠. 2 정당만 비례대표 나눠먹자. 이런 노골적인 안도 김모 의원이 만든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누군가. 야, 그건 너무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비례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비례대표 주의다. 그 다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권역의 의석수를 작게 만들면 자연적 진입 장벽이 높아지죠. 비례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놓으면 가장 최악이 되겠죠. 그게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3안에인데요. 이 3안으로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부분 이거로 돼 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전국 단위 봉쇄 조항도 남겨두면서 의석수도 쬐그맣게 짧게 쪼개. 그러면 아주 최악이죠. 47석을 거의 2 정당이 다 먹을 겁니다. 기존에 5개 갔던 정의당도 5개 이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 이 방법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으니 이게 3안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 말이죠. 3안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을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자기 안에 이게 남아있는지 몰라. 그만큼 의원들이 자기 발의된 법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준다니까. 여러분 당신이 만든 안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오, 남아있네? 나 진짜. 그래서 없애겠습니다 말했는데 나한테 약속한 거를 뭐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소송, 그다음 또 얘기를 좀 더 전개하는 거죠. 소선거구가 유지되거나 3안이죠. 중대선거구제가 존재하는데 1안이죠. 굳이 지역대표성을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47석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일단 회의적입니다. 소선거구 지역대표성 그 자체잖아. 잘게 지역대표성 하는 거잖아. 중대선거구제도 어느 정도 지역대표성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 지금 3, 5인 선거구니까 굉장히 많은 선거구가 생기거든요. 50개 이상. 근데 굳이 지역대표성을 들어서 이걸 하면서 이걸 또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OECD 24개국처럼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 100%를 할 때라면 지역대표성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조임이 바람직하죠. 이미 우리가 봤듯이 100%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24개국 중에서 22개국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어. 왜? 여기는 소선거구, 중대선거구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때도 너무 잘게 쪼개면 않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묻지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려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보다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니까 좋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지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묻지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다. 벌써 3개 안 중에서 2개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 지금 공론화 할 때 공론화 설문지를 제가 봤어요. 여론조사 설문지입니다, 사실은. 공론화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개별 항목에 대해서 OX 선호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개방형이 좋으세요? 폐쇄형이 좋으세요? 조금 설명하고. 그럼 여러분 개방형, 폐쇄형 딱 들을 때 벌써 이름부터가 개방형이 좋네. 개방형 표시하겠죠? 자, 위성정당이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했어요. 예를 제가 들어놨으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해서 강론들을 갖고 선호도를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강론에서 좋아하고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은 걸 다 모았다고 해서
좋은 선거제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공론화 양식이 여론조사 양식이 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강론 여론조사에서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3, 5인을 뽑고요. 여기는 한 명만 뽑으니까 그러면 누가 승자독식을 좋아하겠어? 승자독식이 아닌 게 좋네?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병립형 준연동형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선호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병립형에서 위성정당이 안 생기고 준연동형은 생겨요. 생겼어요 이미. 그러면 위성정당 없는 거 병립형. 권역별 전국단위? 지역 대표성은 권역별이 더 좋있지. 그럼 권역별 좋아. 그 다음 봉쇄 조항을 안 두게 되면 정당이 난립해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봉쇄 조항 둬야겠네. 이렇게 개별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봉쇄조항 높게 매단 1안이 그냥 돼버리네. 야 신기하다. 그렇죠. 가장 세 개 안 중에서 가장 나쁜 안인 1안이 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개별 항목 강론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을 주게 되면 연결시키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 선거제도는 맞물려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선이 안 되듯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흑백 논리로 선호도를 표시해서 합쳐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다. 강론을 모아서 중대선거구제 높은 봉쇄 조항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자, 이런 굉장히 서글픈 얘기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번 2023년 선거제도 개혁의 여러 가지 운동과 저도 많은 찍고 선거제도 개혁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또 녹색당에서도 활동하고 선거제도 개혁안, 녹색당 선거제도 개혁안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올해가 2018년, 19년보다 나았다고 봐요. 결과가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 갖고 굉장히 단선적인 논의를 했거든요. 이거 할래 말래. 근데 지금은요. 진짜 유럽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거제도가 다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다 논의가 됐고 단 하나 아일랜드나 호주 상원에서 하는 선호투표제 STB라고 하죠. STB 단기 이양식 빼고는 거의 다 논의가 됐어. 단기 양식은 하나도 법안이 안 나와서 논의가 안 됐는데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졌어요. 이런 밑거름이 있다면 다음에는 다음 지방선거 또는 다음 총선은 좀 더 광범위한 시민들의 동력을 갖고 이 문제를 더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촛불과 같은 어떤 상황이 될 때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모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어딜 가도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보고 개방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생각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던 말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아졌다. 어쨌건 올해 2023년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제가 공론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와 관행을 없애며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과제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며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거, 요거를 조금이라도 좀 전진시켜달라.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국회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린 3월 22일 전문에 나오는 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정의당 일부 포함되어 있죠. 같이 논의하여서 낸 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말로만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 말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좋은 말 하시고 역행하는 결론으로 가시면 정말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강론이 아니라 최종 결과에서 이런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실제 비례성이 높아지는지, 실제 대표성이 높아지는지, 어떤 정치 다양성을 까불 써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다양성을 국회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결과도 보면서 바라보는 그런 식의 안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들 5회까지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친구들한테 같이 보자고도 하고 같이 보고 또 논의도 해보시고 독서 모임이건 친구 모임이건 술 먹는 자리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